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던 미세먼지는 말끔하게 거쳤는데요. 그렇지만 LH 투기 의혹은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온통 뿌옇게 뒤덮고 있습니다. 의혹을 말끔하게 걷어낼 봄비 같은 시원한 소식도 함께 들려오면 참 좋겠는데요.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예상대로 미진했고요. 정치권 역시 이렇다 할 해법 내놓지 못하고 서로 불똥이 자기들 쪽으로 튀지 않기만 바라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오늘 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특검을 도입하자, 큰 소리 치고 있긴 한데요. 시원한 해법은 보이지 않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 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짚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코너에서 3월 신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경북경찰청 교통과 예방담당 조영철 경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요. 예. 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명의 의심자라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20명이 나왔는데, 1차에 13명 중에 이제 7명은 늘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이번 조사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했고, 네. 그것도 정보 동의 받아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직원들에 한해서만 또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투기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차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 명의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결국 이제 직원들이 그것도 개인정보 동의를 이렇게 허락해준 사람에 대해서만 행정 시스템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드러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1단계로 일단 조사가 끝났지만 이 내용을 합동수사본부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이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국세청, 금융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 관한 것도 이제 조사해야 된다고 2차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이나 아니면 그 직계
그 가족들 그리고 부인, 배우자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길 지켜봐야 된다. 지금 20명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정도가 끝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부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1차 조사는 끝났지만 이 조사 내용이 수사기관을 통해 다시 조사를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찾아내는 방안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조사도 아니었고 조사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짧아서 아직 1차로는 확실하게 가려내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요. 건데요. 예, 맞습니다. 네. 1차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오늘 말하기도 했죠. 또 네, 어제는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본인 또 배우자, 직계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무척 이게 신속한 대응이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청와대로 의혹이 좀 향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청와대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안 했다. 그럼 야당이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청와대라고 봐요. 네. 예컨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LH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야당은 분명히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대한 공격을 할 겁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는 했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정치 공세를 미리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일단 청와대가 먼저 해야만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본인들도 안 하면서 LH 국토부 똑바로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에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더 강하게 다른 부처나 아니면 국토부 LH에도 강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무포석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한 인원이 386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었다라고 밝혀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 결과였을까 이런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이건 일단 이제 본인하고 부인하고 직계 가족은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부인하고 예를 들면 자녀 이런 분들까지는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라든지 부인 처갓집의 가족들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조사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수사라는 얘기를 여러 번 썼는데 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청와대는 2차로 행정관급 이하도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비서관급 이상만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급 이하도 2차로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청와대에 어떤 비리가 있다거나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제보가 들어왔으면 아마 강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데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수사기관까지 동원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볼 때 거리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말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무런 무슨 의혹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모두 다 먼지털이식으로 다 털 거냐 하는 부분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정보 들여다본다는 동의를 받고 자기 가족들까지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차후에 만약에 청와대 관련자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의혹이 있다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권이 있는 쪽의 수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정도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 수사권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LH 같은 경우도 지금 1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강제 수사권이 들어간 걸로 보이지는데 다른 부처도 그러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컨대 정부기관, 지자체 모두 다 수사기관이 들어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그 수사를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작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그랬죠.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보세요. 1차적으로 보면요. LH 국토부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두 군데를 하는 이유는 실제 이 투기 업무라든지 토지 업무나 아니면 주택 업무 네.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허가기관이잖아요.
그걸 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그럼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심의하는 곳이고요. 네. 그러면 실제 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일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정부 청와대도 하고 예컨대 또 LH도 하고 국토부도 하는데 국회는 안 하겠다.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제안한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도 물론 뭐 약간의 그 다른 파열음이 있긴 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걸 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회의원들도 공직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법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 업무나 보상 업무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청렴하다는 걸 보여줄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조사가 결국 국민적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뭐 자녀 입시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던 걸로 알고 거의 있는데, 없어요. 네, 예, 이번에는 맞아요. 그럼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원칙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네. 실제 이루어질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이 보세요. 만약에 이제 하자고 합의는 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조사할까? 조사 주체. 그거 가지고 싸울 겁니다. 네. 범인은 어떻게 할 거냐? 직계가족만 할 거냐? 아니면 처가 때까지 다 할 거냐? 그럼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거냐? 아니면 국회 자체적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여망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 4.7 재보궐선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까지 그만큼 국민적 신뢰를 못 얻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하기로 해놓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여론이 악화되면 그 여론 악화된 것 때문에 그 눈치 보면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서로. 여야가 서로 싸우고 책임 미루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전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예.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창흠 장관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이유는 사실 그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본인이 했어요. 국토부 장관 되고 네. 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명 어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의심이 드는 사람들. 그 20명 중에 55%, 11명이 국토부 장관이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을 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론 네. 제가 이제 일어났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예전에 LH 사장하면서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한 부분 네. 또 혹시나 아직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이런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사퇴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 네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변창흠 장관이 발언했던 또 발언했던 내용 아마 LH 직원들이 모르고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여론이 악화되면 변창흠 장관이 사퇴를 깊이 고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여당도 제가 볼 때 변창흠 장관을 계속 옹호하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여론이 악화된다면 변창흠 장관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재보궐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LH 투기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 이게 워낙 큰 폭발력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작정 이게 야당이 유리할 거냐? 그건 약간 저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첫째, 네.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야당보다 더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본색원하고 그다음에 폐가 망신시킬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원래 이 LH 문제는요, 1기, 2기, 3기, 지금 1기가 노태우 정부에 시작됐잖아요. 2기, 3기 다 문제가 돼가지고 다 공무원들이 처벌받았어요.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번 정권만 들어도 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야당이 유리하지는, 물론 야당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갈 거지만 야당이 반드시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정부와 여당이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냐 아니면 클 거냐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저는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여야가 묻지 마식으로, 그리고 뭐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을 쏟아낼 겁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여당 의원이 개입돼 있다, 야당 의원이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서로에게 유리한 정보를 막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조사는 선거 지나고 나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네. 선거판에서는 그런 의혹이 나오면 나올수록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흑색 선전,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투기와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이 막 난무하면서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래서 선거가 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정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쟁으로 번지지는 말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당의 특검을 또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에도 그렇고 뭐 박영선 장관은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본인이 그 대통령에게도 한번 건의할 생각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대한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슈화 돼버리면 공약이라든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알리고 홍보했던 내용들이 다 묻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현 정부의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네. 어쨌든 현 정부에서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하고 더 강하게 얘기해서 특별법 만들고 환수하고 모든 사람 다 처벌하고 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연관된 사람이면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체 수준의 한골 탈퇴하겠다라는 말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 야권에선 단일화가 역시나 예상대로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비공개 3차 회의를 했는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뭐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룰 가지고 싸웠어요. 토론회 몇 번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룰을 가지고 할 거냐는 문제인데 양측이 양보하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앞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까지 가는데. 네. 결국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입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단일화가 막판에 가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단일화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실 뭐 어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하고 오세훈 후보 측이 19일까지는 단일화 발표하겠다. 17, 18일 조사해서 그렇게까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정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연합정부를 만들겠다고. 네. 그런데 그게 과연 될지 하는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요. 야권에서는 오세훈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단일화, 그러니까 여권 아니죠. 국민의힘의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중도와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통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중도 성향의 분들까지도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상당히 선회가 된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가능한 한 이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그래요. 빨리 해서 결정을 내자 그러고 오세훈 후보는 급할 거 없다. 천천히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로 보면 여론조사 추세가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되고 그 후보가
결국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된 게 맞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권 단일 후보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해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는 경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한 번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정체나 아니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흩어져 있던 그 중도 측이나 아니면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않은 보수 진영이 결국 오세훈 후보 쪽으로 약간 더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물론 결과야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지금 추세만 보면 오세훈 후보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 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경북경찰청 교통과 예방 담당 조영철 경위 연결해서 또 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데 그중에서도 혹시나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새학기에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나요? 네, 지난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거의 등교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네. 네, 이번 신학기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저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어 저희 경찰을 포함해 지자체 등 관계부처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북 지역에서는 어린이 사고율이 어떠했는지 지난 19년과 20년을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어린이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9년에는 703건에서 2020년도에 530건으로 173건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어린이 사망사고는 19년에 1명이었던 것에 비해 20년에는 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새학기에는 뭐 교통사고 월별로 나뉜 그런 통계 같은 거 따로 없나요? 네, 저희가 월별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교통사고 확률 비율이 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 3월의 경우에는 네네. 다른 방학 때나 이런 때보다는 사고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네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건수는 매년 경북 기준 평균 22.5건이 발생을 했지만 이는 전국 평균 대비해서 최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는 저희 경북은 17년부터 20년까지 최근 5년 내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수치네요.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하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전국 대비해서는 경북이 그 발생률은 최저율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나는 자동차 다행히 당연하게 서행을 해야 되지만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셔야 됩니다. 서행은 기본이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통과 시에는 반드시 정차 후에 전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언제든 어린이가 뛰쳐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던데요. 혹시 경위님도 아시나요? 네, 얼마 전에 저희도 경북 청장님이 네네. 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를 하셔서 네네. 윤동춘 경북 경찰청장님도 하셨죠. SNS에 네, 올리고. 네, 맞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행안부 차관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전부 다 참여하고 있는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네, 이게 일단 멈춤. 이쪽 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이라는 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는 그런 릴레이였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 작은 관심과 실천이 이루어질 때 어린이 안전사고도 참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연하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교통안전교육이나 의식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쳐나와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고 블랙박스 영상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도 같은데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거는 불법 주정차는 잠깐 돼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예 여기서는 쓰면 안 된다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을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통안전 지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점을 강조해서 교육하는 게 좀 좋을지 팁을 좀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경찰과 학교 측에서 일정한 시간에 교육 자제를 갖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 네.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실 때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절대로 뛰지 말고 안전보행 3원칙인 서다, 보다, 걷다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듯합니다. 경북경찰청에서도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활발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필요한 전단지,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업해서 비대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아이들에게 교통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교육이 잘 이루어진 거죠. 네네. 근데 또 요사이 또 아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 뭐 또 전동 휠 같은 다양한 탈 것들이 많이 나와서 더 위험해진 것도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전거, 킥보드 등은 사고 시에 차량에 준하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자전거 도로 등 규정된 통행로를 이용하시고 횡단보도를 횡단시는 반드시 자전거나 킥보드 내려서 도보로 횡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차량에 대해서도 잘 살피시고 건너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문화, 안전장구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모에게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 건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두 차례에 걸쳐 이제 법이 변경되었는데요. 그 내용에서는 일단 전동 킥보드는 새로 이제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 면허가 꼭 필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가 탑승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법상에는 주의나 경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더 부모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 4월부터 다음 달부터인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실제 적용이 되잖아요. 이 5030 제도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또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안전속도 5030 제도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도심부 내 일반 도로는 50km로 제한하고 주택 등 주거, 보호구역, 상가 인접도로 등 이면도로는 39km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위반 시에는 초과한 속도만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래는 도심부 내 일반 도로는 60km였죠. 네, 맞습니다. 이거 50km로 이제 줄어든 건데, 근데 전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50km, 30km로 줄었지만 10%까지는 괜찮다. 혹은 10km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50km 넘어서 60km, 59까지는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그런 거는 각 시도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적용하는 게 조금씩 다르군요. 네네.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일단 카메라를 설정할 때 네. 지방청의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50 몇으로 달렸는데 찍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도 안 찍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일반 국민들한테 몇 킬로를 달리면은 괜찮다 이런 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알려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속도 제한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5030, 50km, 30km인데 어디까지는 괜찮다 하면 이 5030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문연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내 모든 도로가 시속 50km 이하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노면 표시와 표지판에 이렇게 시속 60km로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는 60km로 달려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60km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노면 표시나 표지판의 제한 속도 시속 60km로 되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km로 운전하면 더 좋겠지만 지키는 건 60km를 지키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경찰청 교통과 예방담당 조영철 경위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하나하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사퇴하기로 했는데, 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이후 74일 만에 조기 퇴임이에요. 저희가 방송 중간에 이게 들어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제재 대상과 그 징벌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 제재 대상 범위 어떻게 늘어나죠? 네,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자가 그걸 증빙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된다 이런 이제 지금 전수조사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3자 이번에 이제 정보를 공유한 상대까지 이제 좀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3자 지인, 가족까지 처벌 대상을 명시하기로 해서 직접 업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정보를 공유한 제3자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업무하는 사람이 사전에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할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정보를 미리 받고 부정 이용한 사람은 모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또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이제 그 내용들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경실련이나 이번 그 결과 조사 발표에서 이번에도 13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대상이 됐던 것 같고, 문제는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형태로 그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약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까지도 다 확대해서 해야 되고, 오늘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까지도 다 대상으로 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 그다음에 근무 연수, 그다음에 이번에도 나와 있던 것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13명 중에서도 실제 5년 전까지의 거래 내역을 놓고 봤었을 때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반박을 한 내용이 또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거를 지금 발표한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시장 반응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금융제재법과 비교해서 이번 투기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약하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리가 몰수와 환수가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11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대상자가 돼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분들조차도 난 실질적으로 5년 전에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걸 또 반박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징벌이라고 하는 기준에 어떻게 보면은 내야 되는 처벌 그 벌금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경우는 이제 최대 5배 이상의 벌금에다가 환수, 몰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 법상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발표가 되고 이미 그 전에 다 어떻게 보면 땅값도 올려놓고 그로 인해서 실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 아파트 분양자들은 이미 다 피해를 입었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떠한 처벌도 환수도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특별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반드시 환수나 몰수를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는 건 당연한 거고, 여태까지 불법 이득을 가져간 것도 모두 다 적발해야 된다는 여론이니까 그거에 대한 환수와 몰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형사적인 처벌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융법을 위반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실제 형을 살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주식을 거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교란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로 지금 징벌이 너무 약한 게 벌금형이 대부분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이 중복이 아니었던 경우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징역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징역해서 뭐 두 가지 동시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기로는 네. 뭐 1, 2억은 그냥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정도 처벌이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예. 또 금융에서는 이런 문제가 적발됐을 때 시세 차익 환수 5배 이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네. 징벌적 조항에서는 최대 5억 원 이하로 명시가 된 것도 이견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하게 이제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대출을 통해서 이분들이 샀던 내역들 보면 거의 10억에서 30억씩 되는 것들을 샀습니다. 네. 자기 자본 거의 안 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서 이거를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환수했다라는 시세 차익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과 분양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현 가치가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 이자라든가 금융 비용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서 이미 기대이익도 있는 상태에서 뭐 단독주택 분양권, 상가 분양권, 뭐 아파트 분양권 이건 별도로 또 하나 생기는 가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금으로 환수했었을 때 만약에 이번에 그 10억 정도를 투자하신 그런 그 LH 직원들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네. 이분들이 갚게 되는 기대이익은 5억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벌금은 최대 5억 이하라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이렇게 소급 적용도 안 되고 이러면 더 큰 문제인데 이게 예.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부패 방지법으로는 환수나 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법 기준으로서는 농지를 그 고유의 농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농지 자격을 취득을 취소시키고 농지은행으로 몰수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도 토지 몰수가 가능한 제재는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도 재산사기 이익이 발생했던 기준으로 해서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한 직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정보를 알았던 뒤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는 났지 난 아직 기대이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법정에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재물이 없는데 그리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데 취득 몰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부패방지법을 적용시켜서 이분들을 이번에 열심히 몰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주고 받아갔던 분들을 또 역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처리에 대해서도 증빙에 대해서도 뚜렷한 그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가장 불통이 나는 부분이겠죠. 참 이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정보 몰랐다. 난 투자라는 거다. 이러면 그렇죠. 알게 되는 게 힘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더 이상의 제재는 좀 힘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컴퓨터상의 문서라든가 SNS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를 해서 이 정보가 공유가 돼서 이 사람이 실제 투자를 했던 것이 아닌 투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메일 정보는 비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메일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LH 직원들끼리 각 뭐 공기업이면 공기업 아니면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그런 공유 정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이번에 LH 이거 관련된 비리를 적발하는데 근거가 됐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다 개정으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근거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이것을 이번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게 되는 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모두 다 이렇게 투기꾼으로 보고 그 메일을 다 공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로 철도 생기면서 주변 닦아 모르고 그래서 이익 본 사람도 많다. 이것도 모두 다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하고 철도 같은 SOC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뭐 철도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외에도 이 기관들이나 다른 연관된 공기업들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역시 그 관련된 정보들을 크게 공유하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내부 직원들이 한다면 이런 정부가 수용할 토지라든가 개발 계획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규제에 대한 법 규정을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는 이미 다 고용이 됐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여기가 도로가 난데 여기가 어떤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알게 되는 시점 이전에 이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환급 적용이 되지 않은 그 대책을 이번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해법으로서 정당하느냐 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얻은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엔 좀 냉정하게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꼭 법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토지 보상이나 이주 대책, 또 생활 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전수조사상으로 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 빠져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보상을 하는 주체들이 이제 LH가 주도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실행하는 그 주체가 분양권이라는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합 아파트일 경우에 조합원들이 그 주체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광명시에 해당되는 그 지자체장하고의 어떤 협의 내용을 통해서 나와 있는 보상 기준.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는 토지보상금 외에는 이번에 지분 쪼개기를 한 걸 통해 가지고 단독 택지를 받는다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다거나 이건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이제 걸리지 않은 투기꾼으로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첨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가 기준으로 의한 토지 개상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좀 보완책으로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을지 지금 가늠도 안 되는데 다 잡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워낙에 큰 문제다 보니까 개정안이 계속 수정이 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좀 돼서 투기꾼이 이제는 그런 단어 자체도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